여의도 정치권 이슈 풀어보는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댓글에 주말에도 바쁘게 지내셨을 장윤선 기자님 어서 오세요 하고 네, 어떻게 하셨지? 어떤 분이 미리 또 다 예측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주말에도 예.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계속 뉴스가 끊이지 않아서. 작가님이 그 일요일 1시 40분에서 2시 사이에 전화를 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엄청 바빠집니다. 아, 저희 지작가님이 예, 지선영 작가께서 네. 전화를 꼭 주세요. 네, 서로 괴로워하며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눈꽃 뜰 때 열일하고 있다는. 열일하고 있네요. 장윤선 기자님. 아,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이제 제동을 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업무에 복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보시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추윤 갈등 때 그렇죠. 그때 징계받았다가 이 소송을 냈다가 직무에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직무에 복귀를 하시게 되는 거고 제가 보니까 2024년 8월 12일이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로부터 한 달까지도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안 심사가 시작이 될 텐데 본안 소송 1심 판결로부터 이제 30일 정도까지 유예를 한다고 하니까 네.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그 공영방송에 상당한 위기가 오고 있었고 실제로 후임까지 지금 정해놓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권태선 이사장 후임으로 방통위가 지난달 28일에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무위로 돌아가게 된 상황이다. 지금 뭐 일시적으로 원래 9인 체제인데 네. 그럼 10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렇게 그동안 뭐 이렇게 이를테면은 이제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동관 체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야말로 공영방송 장악이 그냥 물밀듯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이 판결로 상당한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좀 오래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그 국회에서요 한상혁, 정현주, 남영진, 권태선 누굴까요? 지금 이분들이 다 뭐냐면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그 기관장, 네. 방송 기관장들인데요. 그러네요. 오늘 해직 방송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네. 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하고 네. 성명서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이제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은 전두환 시대의 언론 환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최근 1년의 과정은 언론에 대한 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잘 못 보던 풍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정부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과격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언론 업계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어찌됐든 첫 번째 굉장히 언론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고 이걸 기화로 오늘 오후 2시에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컨대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서도 권태선 이사장과 똑같은 인용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KBS와 MBC 대한민국의 큰 공영방송 두 축이 다시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된다. 네. 예,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법원이 크게 제동을 거는 거고 어쨌든 민주적인 언론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어떻게 될지 인용 결정이 날지 오후 좀 지켜봐야겠네요. 2시인데요. 지금 12시 41분이니까 판사님들 식사하시고 들어가서 재판 준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긴 결정문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 아직 다 읽어보질 못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영님이 아까 저요 제가 얘기했습니다라고 댓글로 얘기하셨고 와일드플라워님이 장 기자님 홍길동설을 지금 제기하셨습니다. 무슨 홍길동이요? 여기 동해번쩍 서해번쩍 간다고 네, 홍길동 아니에요. 설 얘기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그제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토요일에. 네. 8시간 조사를 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을 했는데 네. 이제 조서에 서명을 안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의 그 범위는 어쨌든 이제 검찰하고 이제 검사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묻고 대답하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일부분 대목에서는 묻는 말에 대해서 뭐 이제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뭐 오히려 질문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튼 통상의 범위 내에서는 묻고 질문하고 쭉 그게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날인을 하는데 그 전에 변호사하고 같이 검토합니다. 검토를 해서 실제 이 질문을 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답변하고 그게 제대로 기록이 되었는지를 이제 검토하는 작업이 진술 있는데 조서를 검토하는 그렇죠. 거죠. 진술 조서를 검토. 사실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이게 이제 그렇죠. 증거가 되니까. 그게 증거로 해서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에 사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근데 그 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박균택 변호사하고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보는데 이제 본인들이 주장했던 바하고 뭐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대목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서명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서 서명을 안 하고 그냥 나온 건데 이제 그 자체가 검찰에서는 수사방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건 수사방해가 아니라 내가 얘기했던 말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서명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수사는 무의로 되는 거예요. 아, 그 진술 조서 자체가 이제 이게 법원에 재판 증거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해진 상황이죠. 검찰은 어쨌든 추석 전에 검찰 표현으로 꼬린 그러니까 구속 이제 판단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검찰 쪽에서는 제가 민주당에 방금 확인을 해봤더니 내일 또 나오라는 건데 내일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지셔가지고 거의 누워 네, 있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저 단식장에 누워 있고 1시간 정도만 그 접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이게 한 끼만 굶어도 그럼요. 허리가 휘어지는데 네. 벌써 열흘이 넘은 상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이 굉장히 느려졌어요. 말투가 굉장히 느려지고 아마 그 토요일 날 조사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조사를 마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검찰에서는 12일도 지금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그런 요구를 다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내부에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질문지양이 어마어마했다면서요. 네, 엄청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원래 500페이지 정도의 질문 조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뭐 굉장히 압축적으로 축약했고 2시간에 20분씩 그 쉬면서 조사를 했다. 근데 제가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했는데요. 어떤 회사는 11시간 조사라고 쓰고 또 어떤 회사는 11시간 반이라고 쓰고 또 어떤 회사는 8시간 조사라고 쓰고 막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토요일이라서 기자들이 출근을 안 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불러주던 대로 쓰니까 이렇게 조사 시간도 다 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사 시간 차이가 나는 건 이제 11시간 조사 중에 8시간이 질문 응답 시간이었으면 나머지는 이제 그렇죠. 조서 검토하고 이런 것 시간. 때문에 예. 이 시간을 포함을 하냐 안 하냐의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겠죠. 예. 예. 네. 그러면 이 대표 쪽 입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에도 참석을 못할 정도로 좀 많이 네. 상태가 안 좋아서 맞아요.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이제 조사가 가능할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블로그 그다음에 개인 SNS에 다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누구나 들어가 보면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일거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두에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 대납으로 다시 방북 대납으로 바뀌는 중이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접촉해서 광물 채굴권 등 200조 원대 대북 사업 합의서만 받고
그 합의서를 받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수천억대 주가 폭등 이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음표 진짜 800만 달러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줬다고 하는데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외유 또는 협박해서 그중에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대납이다라고 조작 중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세 가지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500만 달러의 경우에는 쌍방울 대북 사업 이행 보증금이다. 그러니까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히토류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통해서 이제 주가 부양을 해서 이 사실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왜 안 되냐 이거 수사해라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스마트팜 사업은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기자재가 가서 유리온 씨를 지어주는 사업이다. 근데 그것도 실제로 법령하고 유엔 제재 때문에 현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방북 대가 이런 주장도 허황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주었다는 300만 달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줬는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 돈이 실제로 갔는지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공소장에도 이게 다 다르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공소장, 김성태 공소장, 뭐 이게 언제 얼마, 뭐 이런 시기들이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럼 어느 게 사실인 거냐,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재명 대표 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갔더니 최소한 뭐 무슨 전화해서 바꿔줬다 막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보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뭐 직접 뭐 술자리에서 통화했다 이런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흔한 통화 기록이라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물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오직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뭐 이런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과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주로 뭐 전언이거나 어떤 뭐 누구에게 들었다더라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전혀 근거로 제시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질문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핵심이 이제 두 가지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화영 전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네. 그런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은 그게 깨진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게 진술했던 거하고 본인의 뭐 이제 그 옥중 편지를 보면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로 자기가 허위 진술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9월 7일 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하나 깨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하나뿐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과되는 그런 그 검찰의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토요일 날 그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의 주장인 것이고요. 근데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또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을 했다. 말꼬리 잡기식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엇갈리는 이런 상황이네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 얘기가 더 진실이냐 뭐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판단도 드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검찰이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 대표 조사 마무리하는 대로 이제 뭐 중앙지검에서 수사한 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랑 네. 이제 병합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었는데 네. 지금 상황이라면 조금 조사가 검찰 입장에선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이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는 진짜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정치권에도 또 막 돌아다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지금 드는데요. 뭐 본회의 날짜가 21일, 25일이니까 뭐 그렇죠. 어떻게 될 거냐 예, 이런 예, 얘기 계속 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21일하고 25일 날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 본회의가 열릴 때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이런 택을 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되면 9월 넘기면 10월에는 이제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표결은 12월에나 가능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은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나리오대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그 제가 뭐 서초동 쪽에 취재를 했을 때는 추석 전에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 뭐 영장 청구를 하고 뭐 체포동의 여부를 묻고 9월 안에 뭐 결판이 되고 그래서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뭐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고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치권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짜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경우의 좀 수가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또 변화되는 일종의 수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그 가능성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당장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가면 법원에 가면 기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황은 완전히 급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그런 무리수를 쓰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몇 차례 더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싶을 텐데 지금 단식 중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와중에 검찰이 계속 소환을 한다? 이것도 국민적 여론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왜 또 부르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전에 이제 자필 진술서 얘기 이화영 전 평화도지사 자필 진술서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이제 어쨌든 검찰에 이제 약간 압박이 있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주변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 핵심이 아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요게 공소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네. 공소장에 한 줄 있다는 거거든요. 쌍방울을 돕기 위하여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왜 받았고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해서도 쭉 이제 재판을 하다가 부인이 한번 정신 차려 소동, 그다음에 이제 김영태 변호사가 한번 이 재판은 실제로 재판 불성립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뭐 사임하고 뭐 이런 등등이 있었던 건데 하여튼 핵심은 뇌물 사건이다. 그러면 이 뇌물 사건이 왜 갑자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비화하게 되었느냐. 이제 여기에 사실은 우리 언론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저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언론은 또 이제 검찰이 주는 내용을 또 받아서 보도하기 바쁘니까 이렇게 기획 보도를 하기가 기획 취재가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일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여하튼 이 사건의 본질은 이거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측의 변호인을 취재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불러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감옥에 있으면서 가면 계속 대북 송금 관련된 북한 관련된 얘기를 계속 묻더라. 근데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을 묻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10월 14일이 구속 만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든 나가고 싶겠죠. 그렇죠. 밖에 네. 나가서 뭐 본인 말로는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나오고 싶겠죠. 이가 3개가 빠졌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검찰 소환 조사에는 어쨌든 검찰이 필요한 진술을 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변호사들을 만났을 때는 또 그 반대의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스스로 옥중서신을 통해서 2차례 계속 밝힌 내용은 본인이 만든 허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김성태 체포 이후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조사를 받았고 마치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 같은 그런 수사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본인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고 이것은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검찰로부터 집요한 그 조사를 받다 보니 뭐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됐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요새는.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검찰을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지만 하여튼 사실관계는 이렇다는 거. 네, 이런 본인이 말씀 이제 좀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이렇다는 거. 근데 중앙일보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측근 여성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주 금요일에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얘기 나온 것처럼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바로 나온 거죠. 별건 그렇죠. 수사 추가 기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수년간 최측근 여성에게 수억 원을 송금을 했고 그리고 이 돈이 뇌물로 받은 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찰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전 부지사 지금까지 있는 것 말고도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혐의를 좀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재판 과정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하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최측근 여성 이분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송금 관련돼서 제3자 뇌물 혐의 그리고 이거 말고도 2019년도에 경기도가 안부수 회장을 통해서 북한에 금속 묘목과 밀가루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원 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공범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도 수사가 계속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월 14일 구속 만기로 예컨대 검찰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했다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종의 이제 양심 선언, 양심 고백을 하고 나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추가 기소가 예정이 돼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도 이제 단식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이 대표 찾아가서 단식 걷어달라고 이제 거듭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중진 의원들도 이제 만류에 나서는 상황이에요. 사실 12일째니까 상당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대표가 고기 굽는 꿈을 꿨다. 뭐 이런 얘기도 털어놨어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다고 했는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가 금요일에 또 다녀왔습니다. 아, 네. 네, 제가 벌써 2번째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갔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썰렁했어요. 그 사람들도 없고 이재명 대표와 그 당직자 2명 그렇게 있더라고요. 단촐하게 그리고 주변은 다 통제가 돼서 네. 국회 출입증이 없으면 이제 그 올라가기 어려운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수 유튜버들이 와서 계속 집회하고 있어요. 이재명 구속 뭐 막 이러면서 네. 상당히 소란스럽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산에 왜 막 집회했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국회는 매우 소란스럽다. 그래서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갔을 때는 그래도 국회의원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 그리고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언론사 카메라들이 계속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와이어리스들이 다 있으니까 뭐 상당히 이제 분위기는 북적북적 하더라. 근데 이재명 대표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점점 말수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자꾸 말 시키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다 예컨대 침묵 수행, 무건 수행 뭐 이런 컨셉으로 그냥 다 같이 앞만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고기 굽는 꿈도 꾸겠죠. 제가 예전에 심상정 대표 취재했을 때 광화문 세월호 때 단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침마다 출근길에 커피향 너무 괴로웠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고기 꿈을 꾸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민주당이 상당히 친명이냐 비명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갈등 구도가 그렇죠. 컸고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재명 대표가 언제 물러날까 그런 비대위원장을 뭐 누구를 세울까 이재명 대표 간판으로 과연 우리가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을까 없다면 누구를 세울까 대안이 없어서 문제다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의도 취재를 가보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딱 선언을 하고 나서 오차범위 밖으로 여론 지지율이 훌쩍 뛰었고요. 갤럽 조사를 보면. 그리고 또 큰 틀에서 보자면 비명계들이 말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좀 비판을 하시지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유 대표가 굶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당에서 아무도 평가를 안 하고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그 단식을 결행한다는 것은 정치인에게 단식을 결행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동안 뭐 이러저러하게 협치 노력을 해왔지만 판판이 깨졌지 않습니까? 예컨대 입법이면 입법, 뭐 사람이면 사람. 전반적으로 보면 국회가 무시당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단식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이런 판단 속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존중하고 어떻게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냐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민주당의 어떤 통합에 근데 물론 이제 물밑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봉합. 일단은 봉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면 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 이제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공수처 조사를 받았죠. 네. 이제 분위기 어땠다고 전해드렸었나요?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돌아오는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에 가서 한꺼번에 밤늦게까지 다 받고 오기로 했대요.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조사 때 미처 못했던 얘기부터 해서 아주 풀 스토리를 이번 주 목요일 날 다 한 방에 끝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변호인 측으로부터 들었고요. 네. 그런데 공수처 측에서 좀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방부 검찰단장 그 유재은 그 법무관리관 이제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참고인 자격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수처 안에서는 이 사건을 상당히 그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 같고요. 공수처가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또 새로운 사실도 좀 드러난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 나온 보도인데 KBS 보도인데요. 그 지금 핵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해병대 1사단장인 임성근 사단장과 네. 관련된 건데 과거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도 또 다른 해병이 순직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임 사단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대대당 핵심. 시절에 뭐 다른 순직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징계는 안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0월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대대장이던 시절에 그때 그 해병대 제6여단 63대대에서 한 부사관이 하강 레펠 점검 훈련을 나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순직 해병은 2008년도에 방송됐을 때 KBS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이죠. 예, 거기에서 강호동 씨하고 싸움도 어. 그 씨름? 네. 씨름을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굉장히 그 날씨가 나쁜 날씨였는데 이때 나가서 이런 거를 해야 될까 하면 안 된다라는 내부의 분위기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나가서 했고 이제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복무했던 해병은 그때 대대장님이 여기서 대대장님은 임성근 사단장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대대장님이 책임을 지려고 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기억하기로 없다. 그런 조치가 있었다면 보직 해임이 되거나 했을 텐데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박대령 측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임성근 사단장을 꼭 혐의자 8명 가운데 1명으로 입건을 했었어야만 됐냐라는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물어봤더니 박대령 측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사건도 알고 있었다. 아. 네. 그러니까 다층적인 어떤 수사 속에서 그 8명을 입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 980쪽의 그 수사 보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다는 점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 탄핵 공식 추진하겠다고 조금 전에 밝혔고 네. 이제 또 민주당이 앞서서 이제 특검법 당론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상당히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GTN이 끝나고 이제 그 귀국한 후에 그 개각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중폭 늘 개각하겠다. 개각설은 중폭 개각설이 있습니다. 당초 예상은 오늘 발표 예정이다라는 소문이 살짝 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실 쪽에 확인해 보니까 이번 주 중 어느 때 이렇게 얘기가 좀 바뀌고 있어서 왜 그런지는 좀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빠르면 오늘이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이런 개각 보도는 한 회사가 그냥 딱 쓰고 넘어가는데 그럼 대체로 아닌 걸로 넘어가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되게 많은 언론사들이 다 썼기 때문에 일정 정도 확인이 된 거 아닌가.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신원식 의원이 국방장관으로 온다더라라는 것은 이제 국방부 기자실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얘기였는데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나라는 판단이 근데 모릅니다. 오후에 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이종섭 장관을 왜 해임하려고 할까? 그리고 신원식 의원을 왜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할까? 물론 이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 김현숙 장관,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와 관련해서도 뭐 새로 유인촌 전 장관을 이제 바꾼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개각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인물은 바로 국방부 장관인데요. 이종섭 장관과 소위 국방 안보 라인들이 지난 상임위 국회 예결위도 그렇고 또 국방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나와서 출석해서 한 발언들 때문에 그게 다 아귀가 맞아 떨어지는 어떤 스토리 라인을 맞추는 시간대가 맞아지고 서로 예컨대 이제 본인 입장에서 진술을 하지만 그게 오히려 증거가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을 다 바꿔야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최상병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그래서 경질성 인사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해임할 일이 아니고 일단 해임은 요구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탄핵을 해서 6개월 정도 이종섭 장관의 발을 묶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을 발의할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러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런데 또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습니까? 뭐 법사위 그다음에 이제 뭐 본회의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란 또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렇죠. 여부.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이 특검이 이제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 단계 정도가 되면 근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VIP 경로설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장관 결재까지 끝났던 이 사안을 7월 30일 날 장관 결재 끝나고 그 장관 결재를 하는 자리에 그 7, 8명의 군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심지어 대변인인가 하는 분은 이 정도 수사 보고서라면 언론에서도 정말 그 한 점 의혹 없이 잘 수사를 했다고 평가받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7월 31일 오전 11시 이후로 상황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급박하게 바뀌었죠. 그렇죠. 급박하게 변하면서 이첩 보류 지시가 나오고 뭐 그 사이에 항명 이전에
때문에 집단 항명 수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 휴가 중이던 안보실 2차장이 들어오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등을 볼 때 이거는 특검으로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항명 사건인지 아니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인지에 대한 사건의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수사 외압이 있었다면 수사 외압의 주체가 누군지, 그렇죠. 누가 수사 외압을 행한 건지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 밝혀져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그 여일하게 보낼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건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제대로 해서 다 했는데 누군가 바꾸라고 지시했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럼 누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냐,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은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가 뭐 이제 국방부뿐만 아니라 여가부, 문체부도 있어요. 네. 교체 이유가 이제 이유는 짐작은 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근데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는 여가부 장관인 김현숙 장관이 책임질 일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좀 논외로 치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문체부는 왜 바꾸냐,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요. 어쨌든 두 명이 올랐었거든요. 하나는 유인촌 전 장관이죠. 지금 대통령실 문화체육 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정병국 전 한나라당 의원이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문자 메시지로 이번에 장관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딱 네, 아닙니다. 아니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촌 장관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왜 그러냐? 지금 상황 보면 그 김만배 인터뷰, 뭐 국민의힘에서는 허위 인터뷰라고 불리고 있고, 또 언론들은 신앙님 김만배 녹음 파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워딩이 있습니다만. 지금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서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신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나선 상황이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희대 대선 공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 10여 명 규모로 해가지고 여론조작 특별 수사팀도 꾸렸어요. 그래서 수사 개시한다고 하고, 굉장히 큰 규모로 꾸린 그리고 거죠. 이 김만배 녹음 파일을 받아 쓴 언론사도 수사 대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다투면 법원 가면 다 무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출입처에 있을 때 그 특종인 줄 알고 받았었는데 오보로 판명 나가지고 동시에 다 같이 징계, 출입정지 3개월 막 이렇게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기자들이 굉장히 억울한데, 이제 그 건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언론이 보도를 먼저 했고 그 보도를 받아 쓴 것을, 그리고 이렇게 큰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데, 그리고 72분짜리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그리고 33쪽짜리 그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기사를 썼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자유 언론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실과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걸 녹취 파일 나온 거 받았었다고 수사한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리고 아니 안 써요 그러면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적 관심사인데 그거를 외면하면 그거는 언론의 직무유기인 거죠. 언론의 사명이 뭡니까? 아니 문제가 되는 국민적 관심이 되는 사안을 확인하고, 저도 이렇게 늘 취재해가지고 국민들께 알려드리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업이죠. 네. 그렇죠. 이게 업인데 그거 하지 마 이러면 그 일을 그만두고 지금 딴 거 하라는. 그래서 이건 너무 무리하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언론사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약에 검찰이 수사한다고 들어오면 맞고서 하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언론사가 이긴다고 법조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왜 이러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입막음. 재갈 물리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언론노조나 이제 그 언론 현업 단체들이 뭐 성명도 내고 논평도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성중 국민의힘 그 의원 그리고 그 국회 과방위 간사는 이제 뉴스타파 같은 매체의 폐간 이런 문제, 이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문법에 의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굉장히 센 발언들을 했어요. 뭐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다. 뭐 치밀히 기획된 대선 공작이다. 국민 주권 찬탈 시도고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국가 반역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같은 저는 현업 언론인으로서 제가 오히려 사형이 나오고 예. 그래서 이 정치 언어가 예. 점점 더 좀 무시무시해지고 좀 극악해지고 이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요. 제가 아까 제 귀를 의심해가지고 다시 봤는데 뉴스타파 보도를 1급 살인죄라고 했거든요. 오늘은 1급 살인죄. 예. 그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다. 극형에 처해지는 악질 범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면 반역죄가 나와요. 우리는 없어요. 국가 반역죄라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형법상에. 근데 이 반역죄라는 것은 통상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 또는 주권자를 배신하는 범죄다. 그러니까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김만배 씨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나눈 전직 한국일보 8년차 선후배 사이에 나눈 대화로 대장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내용이 훨씬 많아요. 이거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나 국가나 주권자를 배신하는 범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보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제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음성 파일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이렇게 나와 있는 뉴스타파 보도 한 12분 분량 되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한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라는 수준으로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박영수 특검 측에서 아주 상세한 반론을 보내왔어요. 언제? 네. 이 보도가 나오기 전날 3월 5일 날 박영수 특검 측으로 보도가 들어왔는데 조우영 씨하고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이 윤석열 커피와 관련해서요. 에이머 검사는 연락이 없었다는 거고 박영수 특검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제가 조금 불러드릴게요. 조우영 사건을 수임한 건 기억나지만 박영수 변호사 얘기입니다. 기억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누구의 소개로 수임한 것인지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김만배에게 질문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시 박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실무 변호사에게 맡겨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입장이 오면 이거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도를 한 게 문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보도를 어떻게 하냐의 부분은 사실 언론사의 취재 결과에 따른 자체 그렇습니다. 판단이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 취재에 대해서 인용 보도를 할 거냐 우리 이제 용어로 말하면 받을 거냐 말 네. 거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 언론사의 이제 판단이죠. 추가적인 취재를 위해서 정황을 보고 이게 이제 믿을 만한 보도냐 여부를 판단해서 또 보도하는 것도 또 자체 그 인용 보도를 하는 언론사의 자체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반역죄냐, 1급 살인죄냐, 이제 사형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는 정치 언어가 너무 극단으로 흐르는 거 아닌가. 그럼 이 용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하고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네.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무슨 사형에 처해야 되는 범죄처럼 얘기한다는 거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근데 제가 어제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 이제 곤란한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정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지도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그 공천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것도 처음에 김기현 대표가 무공천을 원칙으로 해서 공천하지 않을 방침이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것도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공천하는 기류가 걸로 바뀌었죠. 기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그래서 이제 공천을 하고 공당으로서 공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저도 좀 놀랐는데 이것은 김기현 대표를 내리기 위한 용산의 결단이다라는 말이 돈다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가 전해주었습니다. 신빙성이 어느 정도냐 판단이 좀 필요한데 80% 정도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본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나간 매우 위험한 사형, 그다음에 뭐 국가 반역죄 이런 것들은 좀 심하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까지 강한 워딩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판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살기 위한 몸부림 아니냐. 좀 더 어필하기 위한 발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공천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면 굉장히 슬프죠. 예, 슬픈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판단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내 분위기도 이제 지도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죠. 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소수 있는 거죠. 소수. 아주 소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잘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하고 통화를 길게 했었는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컨대 그 더 탐사 대통령 육성 파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관련해서 당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더 싫어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당이 가만히 있냐라고 물었더니 현역 의원들은 그분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대체로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근데 다만 이제 지역구 동네에 가보면 그 오랫동안 국민의힘 뭐 아주 옛날에 뭐 민정당 시절부터 민정당. 이렇게 네. 그렇죠. 활동해온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은 그게 되게 놀라운 걸로 대통령이 민주당보다 우리를 더 싫어한다는 게 맞아요라고 이제 묻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당원들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보수 정당을 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정말 저런 얘기를 한 거냐 이게 맞냐? 라고 이제 의원들 이제 손을 붙잡고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본인들은 별로 크게 충격받지 않았는데 일반 당원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다. 특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